수천 킬로미터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지구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아래 전장은 지옥 그 자체예요. 2026년 2월의 어느 차가운 새벽이었죠.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한 지하 벙커, 러시아군 드론 조종사 안드레이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 끝에는 수십억 원짜리 자폭 드론의 운명이 달려 있었고 그 드론은 이미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보급로를 조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선명하게 들어오던 고화질 영상이 마치 거짓말처럼 지지직거리더니 까만 화면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당황한 안드레이는 재부팅 버튼을 연타하고 통신 장비를 발로 차 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죠. 화면에는 오직 연결 끊김이라는 차가운 글자만 깜빡거리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었어요. 안드레이만 겪는 일도 아니었죠. 같은 시각 수백 킬로미터에 걸친 전선 전역에서 러시아군이 운용하던 수천 대의 드론과 지휘 통제 시스템이 동시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총성 한 발 들리지 않았는데 거대한 러시아 군단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린 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멈추게 했을까요? 미사일도 아니고 특수부대의 기습도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아주 작은 신호 하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단 한 번의 클릭, 아니 딸깍 소리가 거대한 전쟁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미의 독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전쟁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이름하여 머스크의 딸깍 한 번에 마비된 러시아군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스타링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위성 인터넷 서비스죠.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캠핑장이나 오지에서 인터넷을 쓰게 해주는 편리한 도구라고만 생각했다면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에는 수천 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돌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이 위성들을 이용해 지구 전체를 거대한 통신망으로 덮어버렸죠. 그런데 이 평화로운 도구가 어떻게 전쟁터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러시아는 자신들의 적대 국가나 다름없는 미국의 기술에 그토록 처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기술 전쟁의 민낯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 영상 중반부에는 러시아가 어떻게 감쪽같이 스타링크 단말기를 밀수해서 사용했는지 그 충격적인 뒷이야기까지 전부 공개할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사실 현대전은 이제 화력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더 멀리 보고 누가 더 빨리 정보를 공유하느냐는 연결의 싸움이거든요. 과거의 전쟁이 기름과 탄약으로 움직였다면 2026년의 전쟁은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의 줄기를 쥐고 있는 사람이 국가 원수가 아니라 민간 기업의 CEO라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소름 돋는 일이죠.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화 속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전쟁의 실체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도대체 스타링크가 뭐길래 이 난리인 걸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쓰는 인터넷은 땅 밑에 깔린 케이블을 통해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적군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통신탑을 무너뜨리고 케이블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눈과 귀를 가려야 싸우기 편하니까요. 실제로 러시아는 침공 초기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상 통신망을 초토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패배하기 직전이었죠. 그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바로 스타링크였어요. 스타링크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신호를 쏴줍니다. 그것도 아주 낮은 궤도에서 말이죠. 보통 위성 인터넷은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신호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게임할 때 렉 걸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스타링크는 지구와 아주 가까운 저궤도에 수천 대를 촘촘하게 박아놨어요. 덕분에 지연 시간이 거의 없죠. 0.01초가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에서 이건 엄청난 축복이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참호 속에서 스타링크 단말기를 켜고 실시간으로 드론 영상을 보며 러시아군 탱크의 위치를 공유했어요. 심지어 가족들과 화상 통화까지 했죠. 말 그대로 전쟁터의 생명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많은 사람이 스타링크는 당연히 우크라이나만 쓰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러시아군도 스타링크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식 무정이나 통신 장비는 우크라이나군한테 도청당하기 일쑤고 속도도 너무 느려서 도저히 현대전을 치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아주 기발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적국인 미국의 기술 스타링크를 몰래 훔쳐 쓰기로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미국 기업인 스페이스X에 정식으로 가입해서
우리 전쟁에 쓸 거니까 안테나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 수많은 단말기를 구해서 전방에 배치했을까요? 이 뒷이야기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혀를 내두르실 거예요. 러시아의 집요함과 그들이 만들어낸 검은 시장의 실체, 다음 내용에서 아주 자세히 파헤쳐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러시아가 어떻게 그 금지된 열매인 스타링크를 손에 넣었는지, 그 추악하고도 치밀한 뒷골목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스타링크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물건이었어요.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라고 자부하던 나라가 고작 미국 민간 기업의 서비스 없이는 전쟁을 못한다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인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자랑하던 자체 통신 체계인 아자르트 시스템은 현장에서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받았거든요. 신호는 툭하면 끊기고 보안은 허술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라디오 듣듯이 다 엿듣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러시아 일선 부대원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스타링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에서 스타링크를 살 수도 없고 계정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여기서 바로 국제적인 밀수 네트워크가 가동됩니다. 여러분 혹시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 해보셨죠? 러시아는 전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중고거래를 시작한 거예요. 주로 두바이나 터키 혹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같은 제3국들이 중간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 유령 회사들이 이 나라들에서 스타링크 단말기를 대량으로 주문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캠핑용이나 일반 사업용이라고 속였죠. 그렇게 확보된 단말기들은 다시 트럭에 실려 국경을 넘어 러시아 본토로 들어갔고 거기서 다시 최전방 참호까지 배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원래 정가보다 2배에서 3배까지 치솟았어요. 그런데도 러시아 지휘관들은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스타링크가 있고 없고에 따라 내 부대원들이 오늘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됐으니까요.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스타링크 단말기를 구하는 방법이 담긴 가이드북까지 돌 정도였어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가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계정을 활성화하고 결제는 해외 신용카드를 우회해서 만드는 방식이었죠. 정말 눈물겨운 노력이 아닐 수 없어요. 적대 국가의 기술을 쓰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그 모습이 현대 전쟁의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이 된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참호를 점령했을 때 가장 많이 발견된 전리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타링크 단말기였어요. 흰색 접시 모양의 안테나가 러시아군 벙커 위에 떡하니 설치되어 있는 걸 보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우리 도와주려고 만든 걸 왜 쟤네가 쓰고 있어? 라며 분통을 터뜨렸죠. 러시아군은 이 스타링크를 이용해 자기들의 드론을 조종하고 우크라이나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포격을 가했습니다. 머스크가 평화를 위해 혹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제공했던 기술이 역설적으로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상황이 이쯤 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페이스X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죠. 당신들이 제공한 서비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죽고 있다. 당장 러시아 측 접속을 차단해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위성 신호라는 게 국경선을 칼처럼 자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선은 매일매일 변하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위성에서 구별해내는 게 기술적으로 엄청난 난제였던 거예요. 잘못 차단했다가 멀쩡히 잘 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통신까지 먹통이 되면 그건 더 큰 재앙이니까요. 머스크도 처음에는 난감해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에 단말기를 판 적이 없다며 발뺌하기도 했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차단은 불가능하다고 버텼죠. 하지만 전 세계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러시아군이 스타링크를 이용해 대규모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머스크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2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머스크가 직접 명령을 내린 거예요. 특정 지역, 특정 신호에 대해 접속 권한을 즉시 회수한다. 이 명령 한마디에 수천 킬로미터 상공의 위성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사용하던 그 수많은 스타링크 단말기들의 고유 식별 번호를 추적해서 하나씩 블랙리스트에 올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딸깍 한 번의 진실입니다. 러시아군 안드레이가 모니터 앞에서 절규하던 그 순간 머스크의 사무실에서는 아주 정교한 디지털 바리케이드가 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머스크가 단순히 끄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단 작업에는 아주 정교한 기술적 트릭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 트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의 차단이 어떻게 러시아 군대의 지휘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우크라이나에게 기적 같은 역전의 기회를 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그 긴박했던 24시간의 기록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러시아군이 왜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머스크가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러시아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는지 그 기술적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게요. 사실 이게 단순히 전원을 끄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작업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타링크 단말기는 각각 고유한 식별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에 주민등록 번호 같은 일련 번호가 있는 것과 똑같죠. 스페이스X 서버에서는 지금 이 단말기가 지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돈을 내고 쓰는지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머스크의 엔지니어들이 사용한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지오펜싱이라는 기술이었어요. 지리적인 울타리를 친다는 뜻인데, 지도의 특정 좌표를 찍어서 그 안에서만 신호가 터지게 하거나 혹은 특정 구역에서만 신호를 딱 끊어버리는 방식이죠. 그런데 러시아군은 아주 영리하게도 전선 바로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 단말기인 척 위장해서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머스크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방법을 씁니다. 바로 기기 고유 번호를 대조해서 러시아가 밀수해 간 것으로 의심되는 단말기 리스트를 통째로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빵빵 터지던 인터넷이 갑자기 먹통이 됐는데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초고속 인터넷을 쓰면서 자기들을 정밀 타격하고 있으니까요. 안드레이 같은 러시아 드론 조종사들이 겪은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늘에 떠있던 드론이 갑자기 조종 신호를 잃고 빙글빙글 돌다가 추락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통신이 끊기면 드론은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더 심각한 건 지휘 체계의 붕괴였어요. 러시아군은 이 스타링크를 통해 본부와 실시간 화상 회의를 하고 작전 지도를 공유했거든요. 그런데 이 연결고리가 끊기니까 대대장이 중대장에게 명령을 내릴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무정인은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다 도청하고 있어서 쓸 수도 없고 인편으로 소식을 전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결국 전방 부대들은 고립된 섬처럼 남겨졌고 지휘관들은 공포에 질려 후퇴 명령도 받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러시아군의 눈과 귀가 멀어버린 그 골든타임 24시간 동안 대규모 방역작전을 시작했죠.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어디가 약한지 실시간 위성 데이터로 다 파악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은 통신이 마비된 러시아군 진지를 하나씩 각계격파해 나갔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단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영토가 무려 200제곱킬로미터가 넘었거든요. 이건 여의도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엄청난 땅입니다. 총칼보다 무서운 게 바로 정보의 단절이라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생깁니다. 만약 머스크가 마음을 바꿔서 우크라이나군의 접속을 끊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런 시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머스크는 때때로 전쟁이 너무 격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거나 비용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묘한 뉘앙스의 발언을 던지며 전 세계를 긴장시키곤 했어요. 일개 기업가가 한 국가의 존망을 결정지을 수 있는 힘을 쥐게 된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이제 단순히 기업의 서비스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지정학적 지도를 새로 그려야 하는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과거에는 전쟁을 멈추려면 유엔이 나서고 강대국들이 협상을 해야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의 변덕이나 신념 하나가 탱크 수천 대보다 더 강력한 억지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기술이 정치를 압도하고 기업이 국가를 통제하는 이 기묘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날카롭고도 현실적인 분석이에요. 기술 권력이라는 괴물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 뒤에 숨겨진 머스크의 진짜 속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 전쟁의 시나리오까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특히 러시아가 이 수모를 겪고 나서 준비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복수전의 실체도 준비되어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정말 무서운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일가의 기업가가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게 된 걸까요? 나폴레옹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전략가들이 전장에서 지휘를 하고 국가 통치자들이 결단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수천 명의 장군보다 텍사스에 있는 한 억만장자의 손가락 끝이 훨씬 더 무서운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기술 권력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에게 전쟁을 멈추거나 계속할 권한을 준 적이 없죠. 하지만 그가 가진 스타링크라는 기술은 그 어떤 외교적 압박보다 강력한 실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이냐면요. 만약 머스크가 어느 날 아침 기분이 안 좋아서 혹은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접속을 끊어버린다면 그날로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머스크가 크림반도 근처에서 스타링크 접속을 제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머스크는 핵전쟁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지만 국가의 운명을 민간 기업인의 가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에 전 세계 리더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가의 주권은 영토나 인구뿐만 아니라 디지털 연결성에서도 나온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이걸 바로 디지털 주권이라고 해요. 내 나라의 통신망을 남의 나라 기업에 100% 의존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독립국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 강대국들이 제2의 스타링크를 만들기 위해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중국은 구호왕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수만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을 세웠고요. 유럽연합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머스크 한 명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인 셈이죠. 하지만 슬픈 현실은 스페이스X의 기술력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머스크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아마 둘 다일 거예요. 그는 자신을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화성에 가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돈을 벌지만 그 과정에서 손에 쥐게 된 이 막강한 권력이 지구상의 정치를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전 세계의 통신 혈관을 쥐고 흔드는 시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러시아가 과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까요? 머스크의 딸깍 한 번에 자존심이 뭉개진 푸틴과 러시아 군부가 지금 뒤에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신다면 아마 오늘 밤 잠이 안 오실지도 몰라요. 그들은 단순히 밀수를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스타링크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위성 전쟁의 실체, 그리고 러시아가 준비 중인 회심의 반격 카드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야기는 지상을 넘어 저 머나먼 우주 공간으로 무대를 옮깁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위협적일 수 있어요. 다음 파트에서는 러시아가 준비 중인 위성 파괴 무기와 우주가 왜 다음 전쟁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이제 러시아의 반격을 이야기해 볼 차례예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머스크의 딸깍 한 번에 전선이 마비되고 부대원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걸 지켜본 크렘린궁의 분노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단순히 통신이 끊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아주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하늘의 눈을 가려버리는 우주 전쟁의 서막이죠. 여러분, 혹시 킬러 위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건 이미 현실이에요. 러시아는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의 심장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닫고 아예 그 근원을 제거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이었어요. 러시아가 보유한 누돌 같은 대위성 미사일은 지상에서 발사되어 적궤도에 떠있는 위성을 정확하게 맞춰서 박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실제로 러시아는 예전에 자신들의 수명이 다한 위성을 미사일로 쏴서 폭파하는 실험을 하며 전 세계 무력 시위를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바로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만약 러시아가 화가 나서 스타링크 위성 몇 개를 미사일로 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성이 폭발하면서 수만 개의 파편이 생기겠죠. 이 파편들은 총알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로 궤도를 돌면서 옆에 있는 다른 위성들을 연쇄적으로 때려 부수게 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머리 위 우주 공간은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고 인류는 더 이상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없는 암흑시대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머스크를 잡으려다 인류의 미래를 인질로 잡는 셈이죠. 물론 러시아도 바보는 아니에요. 우주 전체를 망가뜨리면 자신들도 손해라는 걸 잘 알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더 현실적이고 영리한 방법이 바로 전자전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전자전 기술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나라거든요. 그들은 전선 곳곳에 토볼이나 티라다 같은 거대한 전파 방해 장치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과 지상 단말기 사이의 신호를 강력한 소음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러시아의 이 전자전 공격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스타링크가 먹통이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다가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일들이 속출했죠. 머스크가 접속을 차단하는 게 소프트웨어적인 공격이라면 러시아의 전자전은 하드웨어적인 회방인 셈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전파의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선 위 하늘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러시아가 전파를 방해하면 실시간으로 주파수를 바꿔버리거나 위성 신호의 출력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단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단말기에 배포해버렸거든요. 이건 정말 현대 전쟁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무기를 개량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 게 아니라 코딩 몇 줄로 실시간 무기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며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거죠. 러시아 장군들이 아니 대체 왜 아직도 터지는 거야 라며 머리를 쥐어뜯는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나요? 결국 이 싸움은 단순히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대결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전자전 부대를 보유한 국가 권력과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민간 기업의 엔지니어들이 맞붙는 기묘한 구도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 대결의 결과는 앞으로의 전쟁이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방어쇠를 당기는 병사가 아니라 컴퓨터 앞에서 암호를 해독하고 신호를 방어하는 프로그래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이제 국가는 필요 없는 건가? 기업이 다 해먹는 세상이 오는 건가? 라는 질문 말이죠. 실제로 지금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엄청난 공포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승패가 아니라 권력의 축이 이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조 현상일 뿐이거든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사건이 가져온 진짜 무서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민간 기업의 기술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이 시대에 과연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거대한 권력의 이동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기술이 정치를 압도하고 한 기업가의 의지가 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이 기막힌 현실의 이면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이에요. 과연 우리가 알던 국가라는 존재가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점이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영토를 가진 국가들이 주도해 왔잖아요. 법을 만들고 군대를 움직이고 외교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주체는 언제나 정부였죠. 하지만 이번 스타링크 사태는 그 견고했던 상식을 아주 처참하게 깨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인 러시아가 미국 정부가 아닌 일론 머스크라는 한 개인의 결정에 따라 전쟁터에서 무력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했으니까요. 이걸 보고 있으면 참 묘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조차 스타링크 없이는 우크라이나 작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고백할 정도였니까요. 실제로 미군 장성들이 머스크에게 전화를 걸어 제발 접속을 끊지 말아달라고 사정했다는 일화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국가의 안보 전략이 민간 기업가의 기분에 따라 춤을 추는 시대, 이걸 우리는 기술이 정치를 압도하는 기술 전체주의의 전조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일론 머스크를 현실판 아이언맨이라고 부르며 열광하지만 정치학자들의 시선은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요. 그들은 머스크 같은 인물을 중세시대의 용병대장에 비유하곤 합니다.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국가보다 강력한 무력을 행사하는 존재들 말이죠. 차이가 있다면 과거의 용병은 칼과 말을 가졌지만 현대의 용병은 위성과 데이터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머스크가 만약 내일 당장 평화주의자로 변신해서 모든 전장의 통신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한다면 그건 전 세계적인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디지털 주권이에요. 이번 사건을 지켜본 수많은 나라가 큰 충격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만약 우리에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쓰는 모든 통신망과 데이터 서비스가 해외 민간 기업의 손에 달려 있다면 과연 우리는 스스로를 독립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밀수까지 해가며 스타링크를 쓰려 했던 그 처절한 모습은 사실 미래에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비극적인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유럽만의 독자적인 위성망인 이리스투 프로젝트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잠재적인 적군으로 규정하고 이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훈련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기술이 가져다준 편리함이 오히려 국가 간의 새로운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죠. 이제는 탱크를 몇 대 더 만드느냐보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위성 궤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진정한 국력의 척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머스크가 과연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만 그 버튼을 눌렀을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스타링크는 전 세계 모든 통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대한 빨대와 같거든요.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떤 데이터가 오가는지, 누가 누구와 통신하는지 스페이스X의 서버에는 실시간으로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이건 CIA나 KGB도 꿈꾸지 못했던 전 지구적인 감시망이 민간 기업의 손에 들어갔다는 뜻이기도 해요. 러시아가 왜 그토록 스타링크에 집착하면서도 동시에 공포를 느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단순히 인터넷이 안 터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모든 작전과 지휘 체계가 미국의 한 기업과 손바닥 안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그 근원적인 공포가 러시아군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기술 권력이 되고 데이터가 무기가 되는 이 기묘한 전쟁의 양상은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이제 이야기는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딸깍 한 번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인류가 맞이할 새로운 전쟁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남긴 최종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핵심 통찰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어볼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머스크의 딸깍 한 번. 이 사건은 단순히 러시아군이 망신을 당했다는 가벼운 뉴스가 아니었어요. 그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유지해온 전쟁의 문법이 완전히 파괴되고 새로운 시대의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전 세계에 선포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과거의 전쟁의 신이 화약과 철강을 다루는 자였다면 이제 새로운 전쟁의 신은 위성 궤도를 점령하고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칭기즈칸도 상상하지 못했던 권력이 지금 우리 머리 위 550km 상공에서 소리 없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제 연결되지 않은 군대는 군대가 아니며 그 연결의 고리를 쥔 자가 곧 세계의 심판관이 된다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러시아는 이번에 뼈아픈 교훈을 얻었겠죠. 아무리 강력한 핵미사일을 수천 발 가지고 있어도 정작 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회선 하나가 끊기면 그 거대한 군사력은 눈먼 거인에 불과하다는 걸요.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기술이라는 날개를 달았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압도할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날개조차 결국 누군가가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커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앞으로의 전쟁은 장군들의 전술판이 아니라 프로그래머의 코드와 위성 제어실의 모니터 안에서 승패가 결정될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는 명확합니다. 기술에 의존하되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법, 그리고 우리만의 디지털 주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건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서비스, 이 모든 연결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단 한순간에 끊길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개미의 독학에서 준비한 머스크의 딸깍 한 번이 바꾼 전선의 운명, 흥미로우셨나요? 요약하자면 딱 세 줄이에요. 첫째, 현대 전쟁의 승패는 화력이 아니라 데이터 연결성이 결정한다. 둘째, 민간 기업의 기술력이 국가 권력을 압도하는 기술 주권의 시대가 열렸다. 셋째, 독자적인 통신망과 기술을 갖추지 못한 자는 언제든 타인의 손가락 끝에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기술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누가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따라 세상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도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의 결단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대방격을 도왔지만 다음에는 그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여러분은 이 거대한 기술 권력의 등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인류를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의 등장일까요?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새로운 독재자의 탄생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식은 나누면 배가 되지만 독학하는 즐거움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러시아가 이 수모를 갚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또 다른 비밀 무기, 그리고 우주 공간을 뒤덮을 6세대 이동통신의 실체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미의 독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